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표 뭐 그닥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중간에 여러분 좀 체력 보충을 위해서 잠깐 쉰 거고. 자, 우리 수표. 수표의 경우에 우리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환어음의 어음 요건 9가지에서 2가지는 빠지는데 만기의 경우에는 적어봤자 무익적 기회사항인 거고 수치인의 경우에는 적으면 적은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익적 기회사항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수표는 기명식으로 확정적으로 수치인을 기재할 수도 있지만 수치인을 확정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소지인 출급식 또는 무기명식, 지명 소지인 출급식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소지인 출급식 수표로 봐요. 즉 누구든지 들고만 있으면 형식적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소지인 출급식 수표로 보게 된다. 그래서 수표를 소지인 출급식 수표로 발행을 하게 되면 수치인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 이 을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단순 교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이전하면 되는데 굳이 이 을이 여기에다가 뒷면에다가 배설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이거를 말릴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설을 하는 건 가능한데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해서 매를 번 거예요. 즉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훌러덩 넘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면 담보 책임을 지게 돼요. 소지인 출급식 수표에 배설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매를 번 거다. 즉 도장을 찍었으면 담보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을이 매를 벌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똑같이 매를 맞을 필요는 없어요. 즉 뒤에 있는 사람은 즉 병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단순 교부를 통해서 넘기면 되는 거지 소지인 출급식 수표가 기명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런 수표에 배설을 했다라고 해서 매를 벌었다라고 해서 이게 지시식 수표로 바뀌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들고 있는 사람 소지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형식적 자격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 교부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장을 찍은 홍길동, 을 이 둘의 경우에는 매를 벌다 보니까 이 둘은 담보 책임을 지는 거고.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똑같이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배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지인 출급식 수표에다가 배설을 해가지고 매를 벌었다. 그런데 이 배서가 만약에 기한후 배서인 경우에 그때에도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약속어음에서 또는 환어음에서 어음에서의 기한후 배서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후에 배서를 기한후 배서라고 했는데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 요거는 똑같은데 수표는 뭐도 가능해요? 거절 선언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절 선언 작성 후의 배서도 기한후 배서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과 뭐가 똑같아요? 지급 제시 기간이 똑같죠. 그죠? 우리 3종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인 거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지급 거절 증서는 지급 제시 기간에 작성을 하는 거고 인수 거절 증서는 인수 제시 기간 내에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음에서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후라고 되어 있지만 수표의 경우에는 이 어차피 기간이 똑같다 보니까 제시 기간 경과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거절 선언 작성 후 또는 지급 제시 기간 지난 후 배설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한후 배서, 수표의 기한후 배서가 되게 되는데 매를 벌긴 벌었는데 기한후 배설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에도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해야 할 배설을 의무가 있는 배설을 기한후 배설을 해도 상환 의무가 없어요. 인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매를 번 배설을 기한후 배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환 의무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기명식 수표 등의
뭐 예를 들어서 자기야 수표 등에 기한 후 배설을 했다라고 하면 을은 상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비록 매를 버는 행동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만약에 기한 후 배설이라고 한다면 멀쩡한 배서도 기한 후 배설을 하게 되면 상한 의무가 없다 보니까 매를 번 배서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어음을 취득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상한 의무를 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시고 내용은 쉬워요.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보니까 설사 그게 기한 후 배설이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런데 우리 매를 번 것과 배서금지 어음에다가 배설을 한 것과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소지인 주급식 수표, 무기명식 수표 등에다가 뒤에다가 배설을 하는 거 이거는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를 번 거다. 하지만 배서금지 어음, 배서금지 수표에다가는 배설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배설을 하는 거는 낙서한 거에 불과해요. 그죠? 배서금지 어음에다가 배설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낙서한 거에 불과해서 배서에 어떠한 육대유력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표는 일람 출급 증권이다. 신용증권, 유예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람 출급성 이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신용증권화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단기의 지급제시 기간이에요. 지급제시 기간이 발행일 플러스 10일이라고 해서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모든 결제를 끝내라라고 해서 지급제시 기간이 발행일 플러스 10일로 짧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발행일 플러스 10일을 계산을 할 때 제가 발행일 플러스 10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은 만약에 발행일이 5월 16일이다라고 하면 5월 16일은 빼고 지급제시 기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6일은 빼고 5월 17일, 18일, 19일, 20일, 21, 22, 23, 24, 25, 26일까지가 지급제시 기간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떻게요? 발행일에다가 그냥 10일을 더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초일은 발행일은 불산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10일이 카운트가 된다. 그래서 계산하기는 오히려 쉽다. 발행일에다가 그냥 플러스 10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발행일 플러스 10일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6일 자정까지가 지급제시 기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어음에서 지급제시 기간 3종 만기의 지급제시 기간의 경우에는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딱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휴일이면 점프하고 플러스 1이 휴일이면 또 점프를 하는데 수표의 경우에는 10일이잖아요. 10일이다 보니까 발행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열을 카운트할 때 중간에 휴일이 들어있는 거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일날이 휴일이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는 점프를 해요. 아시겠죠? 어음에서 지급제시 기간 3일을 계산할 때는 딱 3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3일은 전부 다 휴일이면 안 돼요. 하지만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 열흘을 카운트할 때 중간에 있는 휴일은 점프하지 않는다. 중간 휴일은 그대로 산입을 하는데 만약에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때는 하루 점프해서 연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고, 그리고 우리 수표의 지급인의 경우에는 수표에는 주체무자가 없기 때문에 뭐를 못한다? 인수를 못한다. 인수를 해봤자 이거는 적지 아니하는 걸로 보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데 은행이 만약에 배설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환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수표의 경우에는 3일반, 1반반, 반년간, 6개월간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배서도 하지 못해요. 지급인은 배서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보증도 역시 하지 못한다. 보증은 지급인을 제외한 자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거지, 수표의 지급인은 인수를 하지 못한다. 마치 주체무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주체무자 안 되면 어떻게 상한 의무자라도 꽁 대신 닭이라도 그거를 막기 위하여 배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보증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수, 배서, 보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배서와 관련하여 은행이 배서를 하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데 만약에 피배서인이 은행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피배서인이 지급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수증의 효력은 인정을 해줘요. 누구에 대한?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대한배서는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은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지급인의 의한배서,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발행일이라고 하는 거 실제 발행한 날짜를 꼭 적어야 하는 게 아니라 늦은 날짜 또는 빠른 날짜 적는 거 선일자, 후일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특히 수표에서는 선일자 수표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 오늘 발행을 하는 날짜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인데 발행일을 얼마로 기재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뒤에 날짜 9월 1일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뒤에 날짜를 발행일로 기재를 하느냐? 이렇게 뒤에 날짜를 기재하는 거 어감상으로는 후일이지만 이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재를 하느냐? 만약에 오늘 날짜 7월 1일을 기재를 하게 되면 발행일 플러스 10일이라고 하는 7월 11일까지 누구든지 이 돈을 들고 이 수표를 들고 오면 돈이 째깍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의 통장에 현재 돈이 없다라고 하면 괜히 7월 1일로 기재를 했다가 현재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표가 지급 제시가 되어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부정투표 단속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예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9월 달이 되면 왠지 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음과 같이 어음의 만기를 적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 이거를 미루기 위해서 지급 시기를 연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선일자 수표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발행일자, 실제의 발행일자보다 발행일자를 후일로 기재하는 거 어감과는 다르게 이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 언제? 발행 당시에 자금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 주로 연기하기 위해서 지급을 연기하기 위해서 선일자 수표를 발행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는 수표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연수표라고 불러요. 연기. 지급을 연기하는 의미에서 연수표라고도 부르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발행일이 9월 1일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을은 7월 1일 시점에 수표가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을이 뭐 하는 것도 가능해요? 7월 1일, 7월 2일 아무 때나 내가 들고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지급 제시를 하면 설사 9월 1일 이전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수표는 뭐다? 일람 출급증권이다. 보여주면 바로 대각 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 제시된 수표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제시된 날 실제로 뭐 7월 1일이다라고 하면 7월 1일 날 그때 지급을 해야 해요. 물론 돈이 있다면 지급 제시된 날에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 역시 뭐가 된다? 지급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는 게 유효하냐? 자, 유효하다라고 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규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표로서 당연히 유효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일이 9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7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한 거 이거 적법한 지급 제시예요. 9월 1일 이전에 7월 1일 또는 7월 2일에 은행에 지급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적법한 지급 제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급을 하여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적법한 지급 제시이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뭐가 보전이 되는 거예요? 상환청구권이 보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9월 1일로 기재한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어차피 아무 때나 가가지고 지급 제시를 하면 적법 제시가 되는데 자, 이 실제로 수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 9월 1일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의 기준이 돼요. 즉 우리 지급 제시 기간
발행일 플러스 10일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지급 제시 기간을 판단할 때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당좌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 위탁의 취소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급 위탁의 취소는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고한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지급 위탁의 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판단할 때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나야만이 지급 위탁의 취소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할 때에도 9월 1일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우리 3일 반, 일반 반, 1년, 반년, 반년이라고 했을 때 수표의 경우에는 만만 환제, 텐텐 환제잖아요. 텐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9월 1일 플러스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선일자 수표를 잘못 발행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컷 을과의 관계에서 7월 1일 날 발행을 하면서 발행일을 9월 1일로 기재를 해봤자 을이 이거를 그 이전에 들고 가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 단독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다 보니까 갑이 을에게 선임자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약정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떠한 약정을 하냐면, 을과의 관계에서 을님 제가 지금 7월 1일 날 수표를 발행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거 9월 1일 전까지는 절대 지급 제시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지급 제시 금지 약정을 하고, 그런데 을 스스로는 지급 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을이 이거를 모르고 있는 병에게 넘겨서 병이 9월 1일 이전에 지급 제시를 해서 부도가 나게 되면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마세요라고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급 제시 금지 또는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특약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해서 통서가 판례가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약이 유효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를 어기고 을이 9월 1일 이전에 지급 제시를 했다. 그래서 갑이 부도가 나서 손해를 입었다. 또는 양도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양도를 해가지고 병을 통해서 지급 제시가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부도가 나서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 이 특약, 일종의 계약이죠. 이러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을이 특약을 위반해서 지급 제시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를 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면 을은 갑에게 어떠한 채무 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수표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로서 지급보증이 있는데,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다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체크하자면, 우리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게 되면 은행이 반드시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이 지급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무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은행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은행이 망해서 지급보증을 한 은행이 망해서 지급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전자에게 물어달라라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망할 리가 없기 때문에 마치 다른 채무자들이 책임질 일이 실질적으로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채무자들의 책임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했다라고 해서 기존의 수표 채무자들의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열심히 여러분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증과 즉 FR 보증이죠. 지급 보증과 FR 보증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환어음의 지급인이 인수를 한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FR 보증의 경우에는 독립성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부종성이라는 게 있었죠. 부종성이 있어서 해피하게든 언해피하게든 엔딩이 되게 되면 또는 방식이 하자가 있을 때는 도미노로 깨진다라고 했는데 이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종속성이 없어요.
오로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뿐 종속성이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FR 보증의 경우에는 FR 보증인이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피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상권이 있었죠. 자, 구상권이 있었는데 이 지급보증은행이 대신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수표법상에는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수표법상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물론 민법에 따라서 나중에 입금을 시키면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겠지만 수표법상에는 구상권이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수와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만약에 환엄의 지급인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된다? 주채무자가 된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지만 인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지만 지급보증인의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3일반 1반반 1년이죠. 그래서 지급보증인은 시효 기간이 1년이다. 그리고 인수를 해서 주채무자가 되면 무조건의 1차적 책임을 지지만 지급보증인의 경우에는 무조건의 1차적 책임이 아니라 조건부의 1차적 책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환엄에서의 지급인은 만약에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그때에는 물어달라 상환청구권이 바로 생기죠. 만기 전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누군가가 현재 수표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와가지고 저기 지급보증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한다. 개인이 와가지고 요즘 시점에 지급보증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뭐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거 안 해줘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 안 해줘요 라고 하는 순간 이거 그럼 지급보증 거절한 거네요 라고 해서 그 앞 사람에게 물어달라라고 하면 그때는 완전 또라이 취급을 당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수가 거절됐을 때는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지급보증이 거절된 경우에는 상환청구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표에 관하여 마지막 논점이 횡선수표인데 이거 횡선수표 자주 출제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실 게 조문에서 그대로 출제가 돼요. 조문에서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 사례를 잠깐 보시면 갑이 을에게 수표를 발행을 하는데 수표를 소지인 출급식으로 발행을 했다. 그런데 이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문제점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배서하지 않고 훌러덩 넘길 수 있다라는 장점, 그래서 내가 상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누군가가 이걸 습득하면 그 습득자에게 형식 자격이 인정이 되다 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분실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실하면 큰일 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수표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두 줄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횡선이라고 해요. 이 횡선은 발행인이 그을 수도 있고 누가 그을 수도 있다? 소지인이 그을 수도 있어요.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횡선을 그어 놓게 되면 만약에 을이 이거를 분실을 해가지고 병이 이거를 습득했다라고 하더라도 병이 수표를 하나 딱 주었는데 어라? 횡선이 그어져 있네. 이렇게 횡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 횡선 수표의 경우에 그래서 이 습득자가 거래하는 이제 이 습득자가 딱 봤더니 지급인이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네. 그런데 이 횡선수표를 병이 신한은행에 가가지고 돈 달라라고 하면 돈을 안 줘요. 왜 그러냐면 횡선수표의 지급인 신한은행은 둘 중에 하나에게만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 신한은행의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게만 지급할 수 있지 이렇게 듣보잡 병에게는 지급하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무슨 머리를 굴렸느냐? 횡선수표라서 어차피 신한은행에 가봤자 나는 돈 못 받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하나은행에 가가지고 10,000원을 입금을 시키면서 통장 하나를 개설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통장을 받은 다음에 이 통장에다가 횡선수표를 입금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이제 입금이 되겠죠. 하나은행에 입금이 되게 되면 하나은행의 이제 직원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급인이 신한은행이네요. 우리는 하나은행인데 즉 타행 수표네요. 이거 지금 바로는 인출 못해요. 내일 2시 이후가 되어야만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각자의 수표를 이렇게 막 교환하고 막 계산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과거에는 어음교환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각 그 은행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하나은행 너네 수표 들어왔다. 이거 너네 것도 그냥 바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시간 때문에 다음날 2시 이후에만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에서 횡선수표가 들어왔으니까 신한은행의 담당자와 하나은행의 담당자가 만나가지고 이 하나은행이 야 신한은행 수표 들어왔다. 자 이거 받아라 라고 한 다음에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결제를 이렇게 딱 해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병의 통장에 이게 만약에 뭐 5천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수표 금액이 입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습득자 병이 이거를 인출을 하게 될 텐데 이 사례에서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한 게 있어요. 누가 잘못을 했냐? 이 횡선수표의 경우에는 일단 지급이 제한이 되어 있고 취득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급이 제한이 되어 있다. 자, 누구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거래처 또는 은행에게만 지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신한은행은 누구에게 지급했어요? 하나은행에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이 지급 제한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횡선수표는 취득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취득 역시 은행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거래처로부터만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은행은 지금 누구로부터 취득을 했다? 습득자 병으로부터 취득을 한 거지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고 여러분 통장 만들었으니까 거래처 아니에요? 자, 거래처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거래 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수표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이 수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그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거래처라고 하는 거지 꼴랑 이렇게 1만 원 입금해가지고 통장 발급받은 사람 이 사람은 거래처라고 보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못을 한 거다? 하나은행이 취득 제한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38조 1항에 보시면 일반 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뭘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급 제한이 있는데 신한은행은 이러한 지급 제한을 위반한 적은 없다. 대신 누가 위반을 했다? 사망에 보시면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이 취득 제한을 위반을 했다. 그리고 은행은 이 외의 자유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반을 하면 어떠한 페널티가 따르느냐? 수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돼요. 자, 그래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하나은행이 뭘 위반했다? 취득 제한을 위반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38조 5항에 따라서 을에게 수표금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횡선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이 되어 있고 취득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지급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거래처나 은행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취득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누구로부터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이나 거래처로부터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하나은행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급 제한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은행이 병으로부터 거래처도 아닌 병으로부터 취득을 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취득 제한을 위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을에 대한 관계에서 수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례 이제 보셨고 나머지는 그냥 쭉 조문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일단 1항에서 횡선은 누구도 그을 수 있다. 발행인이 그을 수도 있지만 소지인이 그을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런데 이 횡선에는 일반 횡선과 특정 횡선이 있어요. 일반 횡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 줄만 긋는 거 또는 이 두 줄에다가 그냥 특정한 은행이 아니라 단순히 은행 이렇게 기재를 하면 이거를 일반 횡선이라고 해요. 두 줄만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은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일반 횡선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특정한 은행,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특정 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횡선은 수표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으로 긋는다. 횡선에는 일반 횡선과 특정 횡선이 있는데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거나 그냥 줄만 그어져 있거나 단순히 은행이라고 하는 문구만 있으면 이거를 일반 횡선이라고 하는 거고 두 줄 안에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식으로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에는 이거를 특정 횡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연히 일반 횡선 두 줄만 그어 있거나 은행만 적혀져 있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두 줄만 그어져 있는 데다가 은행이라고 적었다가 거기에다가 국민은행이라고 바꿨잖아요. 이와 같이 일반 횡선은 특정 횡선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반대로 국민은행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이거를 일반 횡선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일반 횡선은 국민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 넣으면 특정 횡선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특정 횡선을 일반 횡선으로 변경하지는 못한다. 아니 이거 그냥 국민이라는 거 화이트로 지우면 안 돼요? 아니면 이 모서리 부분을 칼로 확 잘라버리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국민을 없애거나 이 모서리 부분을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하지 않은 걸로 봐요. 횡선의 말소는 하지 않은 걸로 본다. 횡선 자체 또는 은행의 명칭을 말소를 하면 이거는 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 그리고 아까 봤던 거 일반 횡선 수표는 지급을 누구에게만 한다?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횡선이 아니라 특정 횡선이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특정 횡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 사례에서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줄 수가 있어요. 특정 횡선 수표의 지급인 신한은행은 지정된 은행, 국민은행에게만 지급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국민은행이라고 적혀져 있을 때는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급인이 신한은행인데 여기에 특정 횡선이 신한은행이라고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 신한이 신한은행에 줘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때는 신한은행과 신한은행이 둘 다 동일할 때는 이때는 신한은행의 거래처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은행이 횡선에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 둘 다 신한인 경우에는 그때는 거래처에게만 지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취득과 관련하여 우리 아까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특정 횡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국민이라고 되어 있고 횡선이 하나 또 그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기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신한은행은 특정 횡선에 적혀져 있는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횡선이 두 개 있을 때 이때 국민은행에 줘요? 기업은행에 줘요? 아니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둘 중에 하나 누구에게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 아예 못 줘요. 두 개의 횡선이 있을 때에는 특정 은행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이때에는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요거 주의하세요. 여러 개의 특정 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데 뭐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왜 적는 거야? 이게 어떨 때 두 개를 적는 경우가 있냐면 원래 여기 국민은행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국민은행의 담당자가 나중에 어음교환소에서 신한은행의 담당자랑 만나가지고 자 신한은행이 발행한 수표 여기 있다. 국민은행이 발행한 수표 내놔라고 하면서 서로 결제를 맞교환해야 되는데 국민은행의 담당자가 김대리가 있는데 이 김대리가 자 어음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100년 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김대리가 야 나 오늘 마침 나 여자친구랑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이라서 내가 어음교환소에 못 가겠다. 그런데 옆에 기업은행이 있는데 기업은행에 있는 이대리랑 김대리가 친한 거예요. 자 그때 이대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대리 너 오늘 기업은행 수표 바꾸러 어음교환소 갈 거지? 갈 거지. 야 그러면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못 가니까 내 수표 좀 네가 대신해서 조금 추심해다 줄래? 라고 할 때 알았어 뭐 이왕 가는 김에 해줄게 라고 해서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 국민은행의 김대리가 횡선을 하나 더 긋고 여기다가 기업이라고 적었다. 즉 기업은행의 이대리가 이거를 추심하기 위하여 이 횡선을 국민은행에서 그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한은행이 기업은행에다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개의 특정 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두 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하나가 어음교환서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때는 기업은행에다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조문 그대로 나올 텐데 이 조문을 이제 이해하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시험 문제는 조문대로 나와요. 조문대로 나오니까 조문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아 이러한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뭘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저기 우리 아까 405페이지요. 405페이지에서 91번에서 1번 지문. 김영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어 발행한 경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지명 소지인 출급식 수표라고 하죠. 처음에 을이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뒤에다가 또는 소지인이라고 적는 거 이거를 지명 소지인 출급식 수표라고 하는데 무기명식 소지인 출급식 지명 소지인 출급식 이 전부 다 뭐로 본다? 소지인 출급식 수표로 본다. 누구든지 들고만 있으면 형식적 자격 인정되는 걸로 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소지인 출급식 수표로 본다. 맞는 지문이에요. 지명 소지인 출급식 수표 무기명식 수표 전부 다 소지인 출급식 수표로 봐서 들고 있는 사람에게 형식적 자격을 인정을 해준다. 92번은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93번 가셔서 93번에 4번 지문 보시면 A가 C에게 B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C에게 지급하시오. 자, C에게 지급하시오. 이거 뭐예요? 이게 기명식이죠. 기명식으로 발행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 지시금지 누가 지금 지시금지라고 하는 문구를 기재했어요? A가 즉 발행인이 지시금지라고 하는 문구를 기재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수표가 된다? 배서금지 수표가 된다.
그래서 C에게 지급하여 하시오. 그리고 지시 금지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C는 배서에 의해 D에게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자, A가 C에게 기명식으로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무슨 식으로? 배서금지 수표. 배서금지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배서금지 수표에는 더 이상 배서를 하지 못하죠. 그죠? 이거 뭐랑 구별해야 돼요? 매를 번 것과 구별을 해야 돼요. 배서금지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를 해봤자 낙서한 거에 불과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C는 배서에 의하여 D에게 수표를 양도할 수는 없어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은 가능하지만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는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94, 95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96번 선일자 수표에 관한 문제인데 5번 보세요. 5번 지급 제시 기간 및 시효를 산정함에 있어 수표가 현실로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 제시 기간 그 다음에 시효 산정할 때 현실로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게 아니라 수표상에 적혀져 있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판단을 하죠. 지급 제시 기간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하는 지급 위탁의 취소 그리고 시효 기간 요 세 가지는 선일자 수표의 경우에 수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자, 그 다음에 97번 가셔서 갑은 지급인을 A로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인 2010년 2월 1일이 아닌 2010년 2월 22일로 기재하였다. 자, 늦은 날짜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선일자 수표라고 한다. 자, 기재하기로 을과 합의한 후, 자, 갑과 을이 합의를 했는데 그 후 을에게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선일자 수표로 발행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일자 수표로 발행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 기재가 되어 있는 2월 22일 이전에는 지급 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일자 수표로 발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는 22일 이전에는 지급 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런데 4번 질문 보세요. 을이 지급 제시하지 않은 채 2월 12일 병에게 배서 양도한 후 병이 2월 20일 A에게 지급 제시함에 따라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병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선일자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선일자 수표를 발행을 하면서 제시금지 특약, 양도금지 특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가지고 부도가 났다. 갑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요? 합의 대상. 누구랑 합의했어요? 을이랑 합의했잖아요. 합의한 대상, 을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을과 특약을 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지 병에 대해서는 청구 못해요. 아시죠?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병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청구를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합의한 당사자 을에게 배상 청구를 하는 거지 합의의 대상자가 아닌 병과의 관계에서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98번은 넘어가시고 99번에서 5번 지문 보시면 지급보증인의 책임은 수표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채무를 전제로 하여 자 여러분 전제로 하여 이게 뭘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종속성, 부종성을 나타내는 문구죠. 뭐뭐를 전제로 한다. 뭐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게 바로 부종성, 종속성을 나타내는 문구인데 지급보증인의 책임, 우리 지급보증인은 종속성이 없다고 했죠. 오로지 독립성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제로 하여 성립함으로 이미 틀렸어요. 종속성의 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틀렸고 그 뒷부분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책임이 없으면 지급보증인도 책임이 없다.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0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01번부터 우리 횡선수표에 관한 쭉 조문 문제예요. 주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푸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101번 쭉 넘어가시고 112번까지 가보세요. 112번. 112번에서 3번 지문. 자, 3번 지문 보시면 소지인 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매를 번 거죠. 자, 매를 번 거기 때문에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맞죠?
작년에도 이 문제에서 딱 이 지문을 풀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뒷부분에 배서한 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매를 번 거니까 맞죠라고 풀었는데 올해 시험 문제에 이제 똑같은 내용의 이제 지문이 등장을 했는데 요 3번처럼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난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게 조문 문구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는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문 그대로 바꿔가지고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이제 22년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설 달 때 이거 맞았겠군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113번 가셔서 113번에 2번 지문 보시면 자기압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지 않으면 자 자기압수표 수표에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뭐가 상실돼요? 상환 청구권이 상실이 되죠. 그죠? 그리고 수표의 경우에는 세 가지 상환 청구권 이거 첫 번째로 하자면 수표금 수령 권한,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지급 보증인에 대한 수표금 지급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수표상의 권리를 뭐만으로 본다? 상환 청구권과 지급 보증인에 대한 수표금 지급 청구권 요 두 개만 수표상의 권리로 보는 거지 수표금 수령 권한은 수표상의 권리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사라지죠. 두 개가 사라지고 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자기압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지 않으면 뭐가 소멸한다? 상환 청구권이 소멸하고 이제는 이상청이 발생할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뒷부분 발행은행은 수표상의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114번 가보시면 자, 114번에서 문제 보시면 A은행에 정기 예금을 들었던 B가 만기에 예금을 해지하면서 현금 대신 A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공란인 자기압수표를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기압수표는 부동문자로 거의 소지인 출급식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압수표는 소지인 출급식표로 발행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2번 지문 보세요. 2번 지문. 자기압수표를 분실한 B가 수표금의 지급 중지를 A은행에 청구하는 행위는 수표법상의 지급위탁의 취소에 해당한다. 우리 위아래가 같은 거를 자기압수표라고 했는데 자기압수표는 뭐가 없다? 당좌 예금 계약, 수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당좌 수표와 달리. 그리고 뭐도 없다? 지급위탁의 취소도 없다라고 했죠. 그죠? A은행에게 지금부터 돈 주지 마세요. 코미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좌 수표와 달리 자기압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표금의 지급 중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은행과의 계약에서 약관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 거지 수표법상의 지급위탁의 취소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4번 질문을 가보시면 B가 1개월 동안 자기압 수표를 보관하다가 C에게 배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자 우리 자기압 수표는 어떠한 방식으로 소지인 출급식으로 그리고 여기 지문에서는 수취인을 공란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지인 출급식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뭐를 한 거예요? 배설을 했어요. 소지인 출급식표의 경우에는 그냥 훌러덩 넘기만 하면 되는데 뭘 했다? 배설을 했다. 매를 번 거죠. 매를 벌긴 벌었는데 언제 배설했어요? 1개월 동안 자기압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배설했대요. 1개월 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이미 뭐가 지났어요? 지급 제시 기간, 발행일 플러스 10일이라고 하는 지급 제시 기간이 이미 경과를 했죠. 그러면 이건 뭐다? 기한 후 배서가 된다. 매를 벌긴 벌었지만 기한 후 배서를 하게 되면 뭐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뒤에 C에게 배서 교부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B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출제하셨는지 여러분 나중에 심심하시면 은행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금을 차감하면서 자기압수표 한번 발행을 받아보세요. 자기압수표의 경우에는 뒷면에 배설한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압수표는 배설한 자체가 없는데 이런 게 바로 그 탁상 공론이죠. 탁상 공론. 어찌됐건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자기학수표에 배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기하노배서가 됐을 때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시고, 긴 시간 동안 그 강의 들으시라 수고하셨고, 그런데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 2월달에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열심히 또 복습도 잘 하셔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 늘 객관식 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 마음을 꼭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왜냐면 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서 막판에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봄에 여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막판 정리를 못하면 시험 합격과는 멀어져요. 우리 그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특히 뭐 사법 시험이든 회계사 시험이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보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천천히 부으면 쑥쑥 빠져나가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뭐다?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채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날짜, 시험 날에만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돼요. 그 다음날 쭉 빠져나가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몰아치기로 막 정리를 하셔가지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가지고 시험 딱 당일날만 찰랑찰랑 차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 막판이 제일 중요해요. 막판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위해서 늘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힘이 나서 하는 거지, 불안하면 막판 정리를 못해요. 아시겠죠? 자, 남은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